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신 박사님의 고원 직설입니다. 고 박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데 올해 뭐 이 특별한 소회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늘 하던 대로 다사다난한 해 아니었습니까? 뭐 남북 관계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돼서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또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남북 관계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어려운 게 지금 경제 사정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가 거의 과거 제2 IMF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말 뭐 성탄이 엊그제였지만 그런 분위기도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라든가 국내 정세가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렇게 새 연말 맞으면서 좀 새로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 연시는 좀 이렇게 흥청대고 또 희망도 좀 넘치고 해야 될 건데 사회가 가라앉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연말을 강타하고 있는 문제가 그 김태우 이제 수사관의 폭로인데, 네. 저 부분이 이제 어제 검찰이 그 김태우 수사관을 이제 징계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중징계를요. 이제 옷을 벗기겠죠. 근데 검찰이 김 수사관을 그 당연히 저 정도로 중징계로 한다면 사법적으로 의뢰를 기소를 하라든지 자기들이 기소하겠다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사법적 처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한 사안인데 사법적인 처벌을 말을 안 하는 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검 감찰본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감찰본부에서도 수사 기능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과 관련된 사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야당도 고발을 하고 청와대도 고발을 해서 수원지검 또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감찰 결과를 말하자면 그런 수사를 하는 지검에 내려보내서 수사의 참고 자료로만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감찰의 결과로 말하자면 대검 산하에 있는 수사관의 그러한 뭐랄까 청와대에서 의뢰한 여러 가지 비위 문제에 대해서만 감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해임 권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서 징계위원을 열어가지고 해임 여부를 이제 뭐 결정을 하든 징계 그런 여러 가지 수위가 있으니까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우선 하나는 지금 김태호 수사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위 내용들 그런 정도가 과연 해임의 정도가 되는지, 물론 뭐 공직자로서 품위를 뭐 손상을 했다든가 뭐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해임의 수준까지는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물론 이제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뭐 결정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가지 행위로 봐서는 사실은 감찰본부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또 중요하게 드러난 사안 하나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 특감반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최모 사장 건설업체 그 사람한테 민원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청와대에 근무하게 해달라.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감찰본부에서 정확하니
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 감찰본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찰 식구고 검찰 자기 식구도 예. 식구지만 예, 뜨거운 이 감자.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 또 수사를 해본 분들은 이 사안의 본질이 어디가 있는지 파는지 아는 겁니다. 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은 제가 감찰본부장이라도 그 뜨거운 감자를 만질라고 하겠습니까? 예. 일단 수사 나도 유선 그렇게 검사로 넘겨가지고 우리말로 속된 말로 똥볼을 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죠. 봐야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그 웃음건이 그 김태우 감찰반실에 8명이 있었는데 본인 빼고는 한 7명이 있었나? 조금 본인 빼고는 남은 사람은 다 초짜들. 과거에 청와대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보수 정권에서 2번이나 이명박 때 박근혜 때 1년 이상씩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과거 정권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 감찰반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김태우를 유독 보수 정권에 있었는데 뽑아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건설업자 최 씨가 발이 상당히 넓고 또 부산파하고 가깝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넣을 만한 어떤 권한이 권력이 좀 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어떤 민간인한테 추천했는데 그 민간인이 누군가를 검찰이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최모 씨가 조국 수석하고 고등학교 그 해관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뭐 최 수장 황 소장도 아시고 저희 경우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청와대 무슨 어디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치권에 있다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뭐 수석이라든가 뭐 비서관하고도 직접 알아서도 들어가지만 또 그분들과 인적 네트워크 있는 다른 분한테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갖고 예,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많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있죠. 뭐 많이 들었죠. 예. 그것이 꼭 민간이든 아니면 공직 관계가 있든 어쨌든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과 관련이 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론 뭐 그것이 청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뭐 상당히 모호하죠. 애매하더라고요. 예. 누구 얘기는 그러대요. 청탁은 돈을 좀 주면은 청탁이 되고 그냥 인간적으로 들어주면 좀 잘 부탁. 말해달라고 하면 부탁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 최모 씨한테 부탁을 했고 최모 씨가 또 다른 A 씨인가 뭐 그런 민간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모 씨가 조국 수석하고 고등학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수도 있고 그러면 최모 씨는 누가 조 수석하고 잘하는 또 자기가 아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좀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얘기는 그런 부탁을 꼭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동문이니까 그냥 뭐 농담죄로 이거 좀 잘 좀 얘기해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물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인사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 청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제 감으로는 이건 뭐 완전한 추측입니다만은 이 첩보 정보를 하는 분들은 다 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김태우 수사관은 MB,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새 정부의 민정 아주 핵심 라인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 전 정권에 그런 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병우 밑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가 되면서 내보냈대요. 예, 그 전에 가 있다가. 예. 어쨌든 그럴 경우 이 현 정부에서도 저 사람이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에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죠. 뭐 사건을 좀 사고를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태우 수사관이 현 정부한테도 매우 중요한 나름대로 첩보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현 정부한테 이런 거 있다. 그랬을 경우 썼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서 이렇게 쭉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를 늘 쥐면서 그 카드를 가지고 활용해 온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어떤 비위 사실이라든가 전혀 자기 것만 딱 감춰줬던 그런 카드를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저도 뭐 과거에 저런 사람들 찾아오는 걸 많이 겪어봤는데 저런 사람들은 최건설업자가 자신을 만들어줄 건가 만들어주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는 몇 년을 사귀어왔는데 그 사람의 인맥이나 본질을 아니까 부탁을 했지. 그냥 건설업자고 같은 동문인데 부탁을 했겠느냐 싶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조국이 이제 등장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인이 지금 누구냐. 이게 이 사건 초기에 처음 터졌을 때 12월 초에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하면 부산파 최건설업자가 부산파의 스폰서고 부산파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발이 넓은 사람이다. 그리고 엊그제 또 세계일보하고 월간 조선 또 홈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났는가 하면 이 사람은 돈을 받아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한쪽은 건설업자지만 이런 로비도 잘 들어주는데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을 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보통 뭐 건설업자는 건설업이 원래 성격이 로비나 이런 거 정치 끼고 하는 것도 많지만은 이 사람이 보통 건설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산파하고 가깝고 스폰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산파에서 밀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갔을 확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산파와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좀 두고 서라고 이제 추천을 이 사람들을 부탁을 했고 또 밑에서도 추천하고 이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부산파하고 이제 뭐 임종석파라든지 이렇게 충돌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부산파 쪽이니까 뭘 적극적으로 옛날에 저 뭐 박관철이가 너무 열심히 조사해서 김기춘 실장이 저 요즘 뭐 정윤회하고 뭐 좀 박지마이하고 싸우는데 그 주변에 3인방 문제 있는 거 좀 갖고 와니까 너무 열심히 조사해서 나중에 김기춘 실장도 손을 빼니까 조홍천이하고 박관천이가 물먹어서 지금 사안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도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민간인으로서 힘을 쓰신 두 분이 있잖아요. 박연차, 황금원. 아, 유명했죠. 그분들은 그냥 민간인이요. 완전 기업가죠. 기업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대통령하고도 직접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뭐 식사도 할 정도 또 뭐 주변 그 사람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디도 넣어주고 뭐 그럴 정도 힘을 썼던 걸로 다 알려진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최모 씨 건설업자 이분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다. 뭐 정치 상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부산파 내에서는 뭐라 할까 대부 역할이랄까 뭐 좌장 역할이랄까 아니면은 스폰서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자리 만들면 술자리 해주고 골프 치면 가서 조용히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자리도 있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건 과거에도 보면 제가 뭐 저는 DJ 정부라든가 이런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으로서 저분이 골박 대신이다. 그러니까 골밖에 있는 대신이다, 대원군이다 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혹시 이분도 그런 거 아니었는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관행을 깨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31일 날 국회 운영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얼만큼 명백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하느냐 또 야당이 얼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서 방패를 뚫어내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지금 이 김태우 사건에 어떻게 보면 물려가지고 청와대 자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것처럼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은 본질은 국정농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우병우 그때는 이제 수석이 아니었죠. 비서관이 그 부분을 문건 유출 사건
말하자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꿔가지고 경찰에 하면 자살도 하고 박관천 이 잘라내고 간판도 조홍천 보내고 하면서 매듭을 지으려다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험의로 막을 것을 부르조자로도 못 막게 됐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에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태호 수사관이 뭐 업무 능력은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정권에서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첩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처신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처신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제대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사실을 밝혀야 청와대가 이 부분을 덮는데 이 부분을 말하자면은 국민들로부터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수그러들 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꼬리자리를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김태우 수사관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개인의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에 있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몸통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 계속 확대 일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달에 그 기자들하고 신년 간담회에 나와서 3인방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옹호하는 걸 보고 좀 기가 찼어요. 그때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했으면 지금 그런 사태가 이후에 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미루었지 않습니까? 책임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뭐 그때도 그 영린을 건드리기 싫어서 밑에서 소위 말해서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아까도 뭐 부산파다 또 임정숙파다 그 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과정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희생양이랄까 또 아니면은 뭐 그 갈등의 어떤 고리로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시중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뭐 12명의 회의를 해서 뭐 결정한다. 20몇 명이 그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운동권 출신들 그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조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운동권 뭐 성향을 보였지만 뭐 맥이 좀 다르죠. 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좀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다른 쪽에 이걸 자꾸 가져오니까 이게 왜 골치를 썩히느냐 이갖고. 예,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격을 하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업자한테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서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국토교통부 공무원한테 1,100만 원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를 건설업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 사정을 모르지만은 내부에서 자꾸 어떤 양쪽 간의 대립의 부분에서 자꾸 한쪽에 불리한 내용을 갖고 오니까 이제 반격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된 이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뒤로 좀 빠지니까 이제 자기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렇죠. 건설업자도 같이 반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여기서 이제 이해 안 가는 거는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이 문제 초반에 싹을 자르고 정리를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넘어가다가 했던 것처럼 이 정권도 역시 지금 처음에는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뭐 이 폐기물이니 이러다가 나중에는 지금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 논쟁을 벌이는데 사전적 의미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게 블랙리스트인데 그렇게 보자 하면 과거에 돈을 주지 말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한 이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진 예술인들을 배제했던 것처럼 자, 이 사람들은 이번 정권에서 임기를 채우지 말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낼 만한 내용이 있냐라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라 했다면 그것도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지 블랙리스트가 뭐 특별한 것만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런데 그걸 기냐 아니냐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만드는 적이 없다다가 김태호가 요구하면서 줬다다가 이젠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었다다가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끊을 거는 끊고 하면서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권력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 정리를 못 하면서 자꾸 이제 이 사람 하나만을 정리해서 가려는데 이 사람은 또 깊숙하게 방어하는 막을 형성을 했어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 사안을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은 앞서도 내가 이야기한 대로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놔야 하는데 뭐 미끄러니 말씀하신 대로 불순물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하면서 설득력을 잃은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잠깐요. 대응 자체가 하나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대응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려면은 내부에서 충분한 회의 또는 뭐 협의를 통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조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발표 내용이 각자 뭐 자기 이야기 다르고 오후 다르고 각자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대변인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하라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도 있고 또 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 없다고 했다가 또 이제 만들었다고 또 환경부가 시인을 하고 그것을 6급 주사가 지시해 갖고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우리 무슨 어린 애들도 아니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청와대 특감반이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에 대한 그 임원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조사를 했을 때는 특감반원도 당연히 조직에 뭐 일반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 위에 상급자 또 상관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6급 주사라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라는 것으로 믿고 해서 다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너무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믿어주지를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환경부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 국가기관에 330개 그거 다 뭐 했다고 있는데 감사사장 다 했다고 봐야 660명이 다 했다고. 네, 다 했다고 봐야죠. 그쪽에서는 또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그런 현황을 보고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것이라는데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는 저 기재부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출력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현황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새 정부가 됐으니까 과거에 정치적 또는 정무적 차원에서 임명된 자리에 대해서 누구를 내보낼 건가 안 내보낼 건가 또 그분의 각각 기관장이라든가 거기에 임원들의 성향까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누가 있고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저거 뭐 기재부 가면 다 있는데 그걸 왜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서도 그래요. 지금 보사부 환경부 차관이죠. 그 당시는 기조실장 아니었습니까? 그 양반도 과거 정권의 관행을 얘기하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공단 이사장한테. 그 얘기가 뭡니까? 재신임이라는 것은 사표를 내야 재신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표 내라는 얘기, 자기는 사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알려준 거다 하는데 적어도 지금 차관까지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무슨 어린 애로 아는 겁니까? 제가 DJ 정권 때 조그마한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노무현 정권에 좀 반대를 하게 돼서 이렇게 정권이 이제 되니까 이제 저한테 한 3개 팀에서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주저앉아서 뒤지는 거예요. 서류나 해결을. 내가 사표를 낸다 해도 저거는 악질이라서 깜빵을 보내라 했는지 제 퇴임하는 날까지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난 특별히 뭐 그런 원한도 없어요. 정권 바뀌어서 너네가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차라리 정권이 바뀌고 우리 사람을 넣고 이런 정적들한테 그걸 맡겨놓기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정권에 하듯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과거 정권에서 비판하다가 우리도 그런 거는 잘못이니까 그런 잘못은 있다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그 정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잘라가야 될 건데 자르는 게 아니라 푼다고 하는 게 점점 꼬우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면은 그럼요. 또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정권의 코드 말하자면 이념이라든가 안 맞으면, 정치적 지향 이렇게 같은 분들하고 하는 것이 당연해요. 예, 모든 그래서 정권이 내보내기 위해서 했어요. 정무적으로 임명한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과거 정권에서 그랬다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자꾸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국회의원 말고 당직자들한테 어디 뭐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어디냐고 다 조사를 했고 써내라고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캠프에 있었던 분들한테 다 어디 갈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다 써내라고 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안 챙겨주고 공적으로 해결을 안 했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았죠. 그런 자료를 모은 것은 차근차근 그 단계별로 이제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것을 왜 자료를 모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다른 자기의 필요한 자리에 그런 분들을 내보내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이념적 정책적 지향을 같이 하는 분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기관장이라든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들은 좀 미리 나가시게 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시인하고 나가야지. 그런 일이 없었다. 지금도 뭐 그때부터 임명하신 분이 지금도 있는 분도 있고 뭐 임기 다 채운 분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가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또 옳은 태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계속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지금 나온 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온 것이 지금 환경부 하나지만 다른 데서 계속 나오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여기만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사실대로 바뀌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이 얘기를 하고 또 예.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들어보면은 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자리는 정무적으로 임명되어서 그 사람도 정무적으로 임명되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도리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만 내밀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왜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하느냐. 지금 황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내에 말하자면 뭐 거기도 이제 한 1년 반 지나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뭐 운동권 출신 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산 인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 순수하게 다른 차원에서 들어온 인맥들이 있다 보니까 대개 1년 반, 2년 증후군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모든 정권들이 한 2년 되면은 서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또 거기서 인맥들이 형성되다 보면은 권력 암투를 하게 돼서 모든 정권이 2년마다 이런 큰 사건들을 겪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한 3년을 말하자면 제대로 정권을 유지해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리막으로 갈 것인가 판가름 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 또 나라의 경제도 안 좋고 또 정권 자체가 지지율도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 이 정권이라고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인정한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히 이 정권이 뭐 완전히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이 정권은 눈 것만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화근을 더 키워서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참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에는 저 우윤건 주로대사, 그다음에 이강래 그 도로공사 사장, 그다음에 김상균 무슨 뭐 한국 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조국
저 수석과 건설업자가 이제 선후배 관계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 김태우 수사관이 들어간 것 자체가 청탁이다 하면서 이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까지 번졌어요. 그러면 지금 상식으로 보면 아직 제가 볼 때 전반전, 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갈 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빨리 정권으로서는 드루킹처럼 차단해서 구속시켜서 격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앞으로 또 많은 절차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는 정권하고 버려보겠다고 각오를 하고 심지어 가족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중앙일보에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터져놓을 것이 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정권에서 민정 쪽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정부 쪽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이 정부 들어와서도 벌써 1년 6개월 동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주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우윤구 씨든 이강래 씨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내에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자체가 청와대 내에 권력 암투라. 근데 이 분도 뭐 이제 6급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는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청와대의 어떤 권력 암투라든가 청와대 내에 돌아다니던 어떤 비리, 뭐 비리는 아니지만 좀 부적절한 무슨 그런 소문이라든가 이런 거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건 좀 한정이 없는데 특히 뭐 아까 앞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정부가 좀 말하자면 이런 김태우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렇게 정확하니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기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특히 뭐 지금 운동권 중심에는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직을 맡고 이 정권을 끌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의 이분법적 사고랄까 그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들이 잘못될 수가 없고 자기가 정이고 다른 쪽은 말하자면은 뭐 적이다 또는 잘못된 것은 저쪽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념형에 그런 운동권적인 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플렉시빌리티랄까 좀 유연성이라든가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대개 그 이념형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 사고 때문에 갈등과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그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느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 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 국가 잘되라는 측면들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그런 충고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그냥 한 집단이 전부 우리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끌어가려는데 왜 거기에 다리를 잡고 이렇게 바짓가랑을 잡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너무 자기들이 뭐랄까 우월성이랄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전에 과거에 운동권 하신 분들이 강하죠. 뭐 황수장이나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과거에도 좀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고 유연성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뭐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 이건 이제 뭐 청와대라든가 뭐 정부 쪽에서는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려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서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지만 지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든 걸로 해서 갔을 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3년형인가 받았죠. 예,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그분들도 처음에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다 잡아댔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 그런 맞아요.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그거는 전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다 했고 조윤선 장관 끝까지 안 하다가 청문회 때 겨우 한번 들어보긴 몰리고 했죠. 몰려가지고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뭐 들어봤다든가 자기가 뭐 그렇게 말했죠. 어쨌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처음 하면서 확대됐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온 환경부 그 문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현 정부에서도 만들 만한 자료예요. 과거 정권에도 늘 그래 왔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블랙리스트 아니냐. 조직적으로 과거에 그런 박근혜 정부 때처럼 친정부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리스트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환경부 그 나온 그 문건은 하나의 시작이지 이걸로써 종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 군데서 그러한 류의 그런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어 누르기 식으로 찍어 누르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부가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접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확대 일로로 가느냐 말하자면 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이제 31일 나오는 조국 수석의 입에 달려 있다.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나옵니다만은 당사자는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 부분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사실을 밝히고 또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조국 수석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자기가 보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벌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세를 갔다 왔다 한다면은 조홍천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과 누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물론 뭐 산업안전보건법 그거 처리를 위해서 이제 뭐 조국 수석한테 운영이 나가라고 했다고 하지만 네가 가서 책임 있게 하든가 아니면 물러나든가 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 한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 한다면은 적어도 조국 수석이 자신의 뭐 정치적 또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특히 관리 책임이라는 건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 2부에서 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